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엔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쟁이 정말 많은 이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가 예. 코스피는 7% 그리고 코스닥은 6% 가까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운데 오르는 종목들은 이제 뭐 전쟁의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수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네. 그런 관련한 방산주 주가의 상승세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현재 주가는 3%대 S51이 3%대 하락세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는 펩트론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20위권 내에서 펩트론의 주가 9%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파라비스도 최근에 또 계속해서 실적 부분이나 뭐 신작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는 뭐 다들 뭐 이런 방산 관련한 종목들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사 쪽도 좀 괜찮긴 하네요. 이제 뭐 물류라든지 무역 쪽으로 해가지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LX 인터내셔널이 지금 5%, 7%포인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상승하는 거 찾기가 정말 힘든 장이어가지고 지금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는 네. 62개, 코스닥에서는 지금 89개 꼽히고 있고요. 나머지 코스피에서는 864개 하락,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600개 넘는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요? 지금 현물에서는 1조 6천억 벌써 그래요? 매도 물량이 쌓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지금 빠져나가고 있네요. 지난주에도 외국인이 금요일 날 2조 4천억 그리고 목요일 날에도 4,900억 팔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주 최근 열흘 동안에 딱 하루 샀어요. 3월 4일장 하루도 한 2,400억 찔끔 사고 계속 매도를 보이고 선물 쪽에서도 3월 4일 말고는 최근 2월 25일부터 계속 외국인들의 돈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진짜 2월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3월과 2월의 어떤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지금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3월 들어가지고 뭔가 봄을 맞이하는 느낌보다는 하루하루가 좀 힘든 느낌인데 지금 또 춥잖아요. 예. 꽃샘추위 너무 추운데 날씨도 추운데 시장도 이렇게 퍼렇게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도 우리 그렇습니다. 견자단 언제 나오냐 찾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아요. 오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같이 또 고민하고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시죠?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듭니다, 차장님. 네. 네. 전쟁 언제 끝나요? 네, 2주 만에 방송을 하죠. 그렇죠. 네, 저번 주에 또 분위기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좀 바뀌어졌습니다. 뭐 전쟁을 언제 끝날지 사실 저희가 예상하기 어렵죠. 러우 전쟁 사례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네. 뭐 당시에는 심지어 제 어떤 분은 뭐 분쟁으로 끝난다, 뭐 하루 만에 끝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번에도 지난번에 생각해 보면 B2 폭격기 한 이후 네. 이란이 사실상 뭐 거의 어떤 대응을 뭐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그럴 리가 없는데 좀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란은 주변 이제 반군들을 어떤 군사 조직들을 지원하는 국가입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이번 전쟁에서 이란을 좀 과소평가했었다. 오히려 그 밑에는 뭐 샤이드라든지 뭐 가성비 무기, 시간 끌기 전략, 뭐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이런 불편함을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이미 있었기는 했었던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증시가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좀 조심스럽게 네. 우리는 이게 고점을 어떤 근거로 잡아낼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고점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증시가 많이 빠지는 것 그 첫 번째 이유로 네. 표면은 사실은 이번에 중동 리스크 더군다나 에너지에 대한 굉장히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이게 맞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주까지 있었던 지지난주인가요 벌써? 지지난주까지 있었던 6,300선을 넘어서는 이 주가 랠리 여기 과정에서 정말 고점 과열은 없었는가? 네. 이런 것도 있었죠. 일편 좀 반성을 해야 맞아요. 됩니다. 네. 실제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싼 구간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반도체를 빼면은 팬데믹 고점 수준의 나머지 코스피 종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실제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의 밸류에이션은 사실 지금은 비반도체가 더 오르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갔던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라고 그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이 뭐 이른바 자동차 바탕으로 네. 로봇 밸류에이션을 더 그렇죠. 줘가지고 많이 올린다든지 이 섹터 애널리스트들 분들도 약간 뭐랄까요 시류에 편승해서 모델을 살짝 바꿔가지고 목표 주가를 그래요. 올리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시장 분위기. 근데 자 그래서 저는 지난주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내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목요일 하락은 매수, 금요일 반등은 일단 선별. 선별 혹은 네. 관망. 그쵸. 네. 거의 약간 따라가지 말자라고 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마 지난번에 우리 급락 한번 크게 나왔었을 그렇죠. 때는 이거는 따라가는 반등이다라고 한번 강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따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반등이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우리는 보통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뒤에 네.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게 지금 최근에 한 15거래일, 20거래일 가지고 지금의 주가 위치를 했을 때 얘가 70 이상이면 과열, 30 이하면 좀 과매도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직전에 그 지지난주까지 코스피는 70이 뭐예요? 80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큰 급락을 한번 맞고도 아직까지 과매도권에 가지 않고 중간값 정도까지 못 갔었어요. 밖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간으로 하루짜리는 많이 정말 역대급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정말 기술적인 반등이 세게 나올까? 따라가야 되는 반등이 나올까?에 대한 의문이었었습니다. 네. 자, 근데 자 이번 주 중에 바닥 신호는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쨌든 직전까지 강세장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강세장 대비 고점 대비 하락률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제가 딱 그냥 무자르듯이 말씀드리면 제일 안 좋을 때 금융 위기가 왔을 때가 네. 마이너스 50. 음. 그리고 그냥 평시에 큰 악재를 맞고 뭐 예를 들면 유럽 재정 위기나 이런 것들을 맞았을 때 30. 자, 그런데 잘 가다가 네. 강세장 중에 큰 악재를 만났을 때 마이너스 20이에요. 네. 그러면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20 정도라고 하면은 네. 이 평균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요 시기인데 지난주에 한 번, 이번 주에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밑에 하단이 저는 한 5% 남짓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RSI.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과거 한 일정 기간에서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결국 얘기하는 건데 오늘이나 내일까지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과매도권까지 터치를 합니다. 과매도권까지. 예, 네. 예. 그러면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보죠. 이제는 좀 길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뒤에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빅스 지수 아시죠? 네. 공포지수. 네. 미국의 빅스 지수는 되게 사실 좀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V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팬데믹 고점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느끼는 이런 공포 심리가 변동성 지수를 보는데 이게 마침 올라갈 때도 과매수, 그다음에 떨어질 때도 빅스 지수가 우리나라 V 코스피 지수가 좀 과매수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전 요 세 개가 기술적 지표가 모두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 신호를 보여주는 게 이번 주 중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오늘 쉽지 않을 거고 이제 유가가 뭐 20%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수 반등하기도 좀 어렵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딱 하나 지수가 계속 빠질 것인가? 이 얘기 한번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년 전에 주주 환원 계획을 3년짜리 가액을 발표했어요. 올해까지 하기로 했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프리캐시 플로우에서 50%를 환원하겠다. 자, 그러면 올해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기준이 있고 네. 최근에 리포트가 나왔었던 맥쿼리의 기준을 보면은 시가 배당률이 지금 자리에서 4에서 또는 맥쿼리 기준으로는 최대 10%까지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가 삼성전자는 밸류에이션이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 정도에 사서 연말 배당을 받았을 때는 4, 5% 컨센, 맥쿼리 기준은 10%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까지 주가가 좀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맥쿼리에서는 연 배당 총액이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대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000선 초반에서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대표주들의 지금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의 바닥 신호 이런 걸로 매수 대응은 어렵지만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지금 우상향을 팍 5,500시장 이상을 뚫을 것이냐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 지수 5,500보다도 코스닥 올라가는 게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은 좀 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그 정도 하겠습니다. 서머리를 저희가 먼저 만나보고 네. 네. 바로 저희가 세미나 이야기 좀 드리고 오늘의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개의 세미나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는 정말 또 특별하다고 하니까 첫 번째 오프라인 세미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판교로 가죠, 저희가. 네, 판교로 갑니다. 상승요정 우리 박지훈 부장님과 또 ETF 1타 강사 박현지 과장이 함께하는 3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네. 판교에서 열립니다. NH투자증권 판교 WM센터에서 내 계좌를 살릴, 지금 살려야죠. 살릴 투자 전략 그리고 유망 종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우리 영상 아래 그리고 혹은 지금 채팅창에 저희 고정 댓글을 통해서 저희 네. URL 남겨드렸는데 구글 폼 꼭 신청하시면 그리고 구글 폼 신청하고 전화가 안 오는데요. 문자가 안 와요. 이거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오시면 됩니다. 오시면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편안하게 3월 17일 오후 3시까지 판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 세미나, 네. 부동산 세미나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주식 말고 부동산이 요즘에 많이 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데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세미나 꼭 한번 주목을 해주시죠. 금쪽 같은 자산 관리에서 저희 부동산을 책임지고 계시죠. 정보연 부장님이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준비를 할 테니까요. 다만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구글 폼만 신청하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돼요, 저희가 그러면? QR 코드를 구글 폼 안에 QR 코드가 있거든요. 아. 그 QR 코드를 찍으시면은 친구 추가 기능으로 네. 넘어갑니다.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네, 다양한 저희가 연락도 드릴 거고 또 링크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글 폼 신청하시고 줌 링크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카카오톡 친구 추가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게스트 박지훈 부장님 빠지질 않습니다. 박지훈 부장님께서 또 이날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네. 꼭 함께 여러분들도 신청해 주시죠. 자, 제가 방송할 때 막 이렇게 밝게 하면은 밝게 한다고 또 혼나가지고 오늘은 좀 차분하게 했더니 밝은 진행을 또 보고 싶다. 여돈의 코도 물렸어요. 뭐 다 같이 우리 앙 여돈 물려 있잖아요. 안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것보다 지금 더 아프고 그럴 텐데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도 밝게 힘있게 밝게보다는 좀 힘있게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앞서서 잠깐 우리 약간 예고편처럼 쭉 서사를 풀어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좀 투자 체력을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우리 코너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지금부터 주식 반상 시작합니다. 네, 배부르게 우리가 수익을 먹어야 되는데 배부르게 지금 약간 물 먹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한 게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보게 되네요. 또 볼 줄은 몰랐는데 또 봤습니다. 지금 유가가 하루 만에 이렇게 야. 20%씩 오른 네. 날이 저는 처음 봐요. 러우 때도 이렇게는 안 이 정도는 올랐잖아요. 아니었어요. 네. 네. 근데 너무 또 심각하게 오늘 아침에 선물 시장 빡 열리자마자 저는 예. 이거 잘못된 건가? 100달러 막 110달러로 찍었어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이 원유 110달러가 정말 말도 안 되느냐? 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진 굉장하게. 않아요. 예, 왜냐면 예. 더 올라갈 걸 예상하세요?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러우 전쟁 때 또 한 이 정도까지는 올랐습니다. 네. 하루 120불 정도. 하루 수익률은 좀 오늘이 좀 기록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러시아 원유 받고 있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의 7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받고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에너지 자립이 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쳐버리면은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겁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나가는 거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국가적인 리스크 관리, 해치 차원에서 전쟁이 길어질까봐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 유가 시장에서 놓고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문을 열면 예를 들어 오늘 문을 열면 배들이 쫙 갈까요? 못 가죠. 일단 보험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가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문을 닫은 거는
이란이 아니라 보험이 먼저 닫았고요. 아, 그래요? 네, 금융이 먼저 닫았고 네. 그 다음에 이란이 닫았고 그 다음에 순서 또 이제 역순인 거죠. 이란이 열어도 보험이 열어줘야 여기가 안전해야 안 그러면 입항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보험이 안 적용이 안 우리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가가 완전히 말도 안 되게 다시 빠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오히려 올라갈 업사이드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자 지금은 한번 그 원유 저장고가 네. 예를 들면 맨 처음에 그냥 마감만 놓으면은 그냥 그걸 좀 뭐 버리거라든지 아예 감산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감산을 다시 증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걸 넘어서 실제로 폭격을 통해서 공격을 그걸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증산의 효과들이 낼 텐데 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시일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아니라 유가에 대한 사실상 단기 전망은 오히려 살짝 더 위로 올라가고 떨어질 땐 천천히 내려가는 경우들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네. 그 레벨이 러우 전쟁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하나는 러우 전쟁조차도 한 레벨 자체는 한 4개월 정도 이상 높게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유가에서 어떤 뭐 투자의 단서를 실마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지금은 그 유가만 가지고 피어로 만약에 알고리즘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알고리즘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그 알고리즘이 그냥 오버밸류로 이제 예를 들어 오버슈팅 하나 네.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그 선을 어디로 둘 것이냐. 저는 예를 들어 최하단이다 이러면 5천이라고 두고요. 왜냐면은 그건 PER 8배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예전에 무슨 위기 왔을 때 PER 8배면은 국룰로 좀 올라가는 수준이 한 그 정도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정말 패닉을 볼 것이냐. 네. 그 전에 기술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적인 지표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단기간에 전쟁 예측 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유가 예측 낙관보다는 비관에 조금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지만 증시는 패닉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4천 후반, 완전 후반, 4,900.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한 5천 선에서는 알고리즘에 더 팔면 알고리즘이 좀 실수하는 영역이다. 예, 근데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반도체나 비반도체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뭐 사실 이 정도인 겁니다. 근데 네. 자, 전쟁을 놓고 보면 이번에 하메네이가 시작부터 죽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저는 미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의 해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일단은 중간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오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다. 지도자만 제거를 하면. 네, 맞아요. 가능했지만 이란은 좀 달랐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마두로라는 사람은 그냥 네. 정치인, 100% 정치인인 거죠. 근데 하메네이는 종교 지도자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란에는 약간 순교 정신 이런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하메네이가 어쨌든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뭐 직전에 되게 뭐 민간인 학살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정치의 지지자들도 아무리 안 좋아도 10% 유지가 돼요. 근데 종교의 지도자는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을 이제 제거해서 베네수엘라적인 해법을 이란에서도 하려고 했던 것이 네.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못 알고 있었고 트럼프도 이번에 약간 예상의 경로대로 안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번에 새로운 지도자도 하메네이 아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상하기 어려운 그 이슬람만의 네. 이런 순교 정신과 종교 지도자에 대한 애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었다면 항복했겠죠, 진작에. 예, 근데 애초에 이번에 주말에도 대통령은 주변국에 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란 대통령이. 네. 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싸운 게 아닙니다, 지금. 혁명수비대가 싸우는데 네. 이란이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의 사실 리스크는 단기간에 풀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런 리스크에 대한 해소보다도 증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올 수 있는데 요거를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뭉쳐서 생각하죠. 근데 뭐 일정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살짝 분리되는 지금의 러우 전쟁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관 안 하고 주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구간이 저는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정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뭐 사실 러우 전쟁과 또 이란 쪽의 중동 이슈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네. 중동 쪽에 원유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맞아요.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더 큰 휘청임이 그렇죠. 발생하는 것은 네. 이쪽에 더 빨리 또 그래서 시장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이번 주 내로 그 좀 좋은 이야기들이 그렇죠. 혹은 좋은 네. 이야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뭔가 좀 정도면 정리가 되는. 경제적으로 뭐 증시적으로는 좀 바닥을 네. 봤다 이런 시그널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거들을 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건요. 그 과거 전쟁의 역사를 네.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의 새 역사.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 네.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들이 파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네. 여기 없는 국가가 있는데 미국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70%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제 원유 수입을 해왔더라. 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또 절반 정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자, 근데 보시는 요 부분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정확하게 여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지금 배가 한 척도 못 다닌 지 거의 한 일주일 되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1시간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배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꼭 뉴스에 뭐 벽침을 뭐 이런 뉴스 당했다, 공격을 나오더라고요. 당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엄청 모여 있고요. 여기도 엄청 모여 있는 네.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70%의 우리 에너지가 못 들어오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있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9일치밖에 없다고 하니까 네. 공포가 있을 수 있을 법합니다. 근데 문제는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 1등은 호주입니다, 호주.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랑 조금 더 다르다라고 일단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진짜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는 원유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원유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그 검은색 선을 그어놨거든요. 이게 그냥 그어놓은 게 아니라요. 이 원래는 생산했던 게 바로 이 황금색 지역이고, 네.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파이프관을 통해서 호르무즈 외에 다른 수출 통로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게 바로 이런 검은색 표시입니다. 유럽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호르무즈 가기 직전 여기다가 수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가 바로 여기 홍해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배들이 여기서 이렇게 정박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여기 줄지어져 있죠, 이렇게. 예. 자,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사실 이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리스크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게 정말 완전히 우리나라의 멸망을 일으킬 정도로 이렇게 할 거냐. 네. 실제로는 50%의 물량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우디와 UAE가 호르무즈 외의 수출량을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뭐 물량으로 말씀드리면 사우디가 지금 한 500만 배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UAE가 150만 배럴. 물론 전체에서는 한 20%가 채 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조차도 어쨌든 우리나라에 원유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왜 이렇게 예단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랄까요, 교환하는 거예요. 네. 무기를 주고 아. 무기를 주고 우리는 원유를 주고, 자,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어쨌든 유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런 패닉이 방향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레벨적으로 좀 너무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전쟁을 통해서 조금 또 생각해 볼 부분들 네. 이겁니다. 자, 외신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AI라고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르게 한다. 우리가 뭔가 일할 때 더 많이 빠르게 네, 속도를 네. 내는 네. 것처럼 전쟁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그 네. 목표를 네. 더 빨리 달성하게 만들어준다. 맞습니다. 자, 한 가지 예로 네. 우리 과거 왼쪽에 보시면 이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테러가 발생했던 거는 2000년도 9.11이죠. 네, 9.11입니다. 그때 이라크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라크에 03년도에 미국이 들어가서 실제로 이 빈라덴을 찾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11년입니다. 되게 오래 걸렸네요. 9년이네요, 9년. 네, 9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빌라덴이 이라크인가요? 저기 네, 숨어 있다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예.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라크 전이었죠. 네네네. 전쟁은 네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라크로 막 파병 가고 그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빈라덴을 찾는데 한 9년 정도 걸렸던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자, 이번에 그 니콜라스 마두로랑 그다음에 하메네이 미국이 체포하거나 어떤 저격하는데까지의 필요한 시간을 한번 보시면은 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25년도 9월에 갈등이 시작이 네. 됐었고요.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메네이랑도 한 그 정도 시간이 걸려 있었죠. 즉 AI와 그다음에 이제 위성 통신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지금은 목표로 달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1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 전쟁 양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 기업 단위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요. 네. 국가 단위의 AI 사업은
전략 산업이 될 수밖에 없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은 통신에 대한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 AI에 대한 캐펙스도 국가 단위로도 많이 늘려야 된다. 자국의 AI가 아니면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AI가 전쟁의 어떤 한 통로를 지난 다음에는 캐펙스에 대한 논란은 전 없을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일단은 걱정되는 부분들. 네. 미국 증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자, 지금 요게 이번 주 내로 해결이 될 것 같지만 또는 해결이 돼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뭐냐면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는 주식이 하루 이틀 빠지는 거는 저는 그래도 내일 오르면 우리 괜찮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일정 기간 이상 20일 이상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빅스 지수가 20일 이동평균선이 20을 터치했을 때이거든요. 자, 이게 지금 파란색이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빅스 지수의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올라가는 거는 이 변동성 지수를 오히려 역배팅해야 보통 먹는데요.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이 돌파를 하면은 그때부터 뭔가 증시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실제 한번 보시면은 2016년, 2018년, 19년, 그리고 20년도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 빅스의 20평균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증시가 크게 또는 오래 조정을 받았었던 그런 배경이 됐었는데 바로 금요일 기준으로 이게 20을 살짝 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내에 해소가 되어야 과거 25년도에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처럼 단기 조정으로 끝나지 만약에 이것이 다른 이전의 사례들처럼 이동평균이 20일 항상 동안 30일 이상이 올라간다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갑작스런 또 추가적인 크래시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올해 이번 주에 조금 증시 바닥이 나올 거라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지금 뭉탱이 돈을 이번에 바닥에 풀 베팅하라 이런 상황도 아니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전쟁 끝난 게 아니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다음엔 유가를 한번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과거의 전쟁과 다른 이런 좀 급격한 패턴인데 제가 이번 전쟁은 러우 전쟁이랑은 다르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러우 전쟁을 반드시 봐야 돼요. 과거에 지저항 리스크가 있었던 시기와 국제유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국제유가가 가장 크게 오르고 사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지저항 리스크를 가장 크게 자극했던 역사적인 사건은 그 세 개밖에 없어요. 걸프전, 그 다음에 이라크전, 네. 그리고 이번 러우 전쟁 직전까지 러우 전쟁 그리고 이번입니다. 자, 실제 한번 보시면은 22년과 23년도의 사례를 보시면 전쟁이 발발하고 10일 정도부터는 사실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깜짝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게 왜 그럴까? 자, 유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위에 써놨는데 처음에는 공급 충격 때문에 엄청 올라요. 네. 근데 어떤 유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 유가가 우리 기름 넣을 때 2,000원일 때랑 4,000원일 때랑 기름을 똑같이 넣을까요? 우리가 자동차에 주유소 가는데 덜 넣는. 그쵸. 네. 차를 안 타고 다녀야겠죠 나중에. 차를 무조건 타야 되는 사람은 뭐 똑같을 네, 수밖에 네. 없겠지만 그냥 간헐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대체 수단이 있다면. 하다못해 뭐 전기차라도 바꾸겠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걸로도 하겠죠. 네. 자, 이런 것처럼 이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공급 충격을 반영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수요 충격을 반영하더라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 분기점 한 100일 정도 걸렸습니다. 과거 다르게 보면. 100일. 자, 그런데 그 100일까지 레벨이 계속 올라가느냐 유가의 레벨이 그렇지는 않았어요. 가장 에너지 가격이 크게 자극받았던 것이 바로 이 러우 전쟁인데 이 러우 전쟁 때도 한 전쟁 직후 10일 정도부터는 레벨이 추가적인 상향보다는 그 높은 다운이. 정도 레벨에서 네. 이렇게 좀 움직이는 정도였었던 우리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단기 발작 뭐 150불 갈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150불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숏 포지션이 엄청나게 많이 늘 거다. 이유는 우리 이제까지 장기적으로 보면은 단기에는 공급을 보지만 장기에는 수요 충격이 항상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리입니다. 자, 지금 되게 불안한 거는 유가와 금리와 환율이 같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금리랑 이게 좀 패키지가 되는 이유는 그 나라의 자산이 불안한 것은 주식보다는 사실 채권이 훨씬 많죠. 네. 이 채권을 팔고 나가면서 그 나라의 자산을 이제 매도했을 때 그때 좀 유가랑 그 환율이랑 금리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자, 근데 이 금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단기로 봤을 때는 항상 원자재 가격에 지금은 연동이 될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3개월의 뒤에는 CPI를 건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3개월 정도 사이까지는 인플레를 자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100일 상간으로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졌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100일까지는 우리가 고통을 그냥 감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단기의 레벨은 한 10일에서 30일 내로 고점은 나왔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이 우리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이란의 우리나라 증시 좀 변화 얘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증시의 지금 달라진 체력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좋습니다. 전략을 한번 우리가 짜보는 겁니다. 맞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사실 이제 뭐 늘 전쟁이 같은 양상을 보인다라고는 볼 수 네. 없겠지만 네. 또 공통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탁 귀신처럼 맞추는 건 어렵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뭐 네. 지금 주식 100%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이 나는 없다. 네네. 버티는 것만이 전략이다. 근데 네. 버티는 것도 뭐 얼마나 버텨야 되는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부 넘어가기 전에 사실 이 얘기를 이혁진 차장님이랑 좀 나눴어야 되는데 네. 저희가 워낙에 2월 달에 어떤 지표도 우리가 데이터도 잘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금리 향방을 보면서 미국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의 향방을 더 알 수가 없게 됐다. 지금 유가가 인플레를 자극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제일 안 좋게 얘기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나빠진 고용에 맞출 거냐, 아니면은 높아지는 이제 물가에 맞출 거냐, 여기서 좀 혼동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캐비너 씨가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적어도 장기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이런 것들은 없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장단기 금리 차 확대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담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진다라는 시대는 당분간 좀 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 네. 왜요? 또 지난주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네. 발동이 그렇나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분간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결국 지수가 코스피가 8% 이상 하락을 하게 돼가지고 네. 그때 이제 10시 구간에 또 약간 매물이 쏟아지는 또 그런 이슈가 맞아요. 또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매매가 네. 2시에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2시에 정말 많이 하락해서 그때 서킷 네, 브레이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걸렸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10시 구간에 서킷 브레이커가 다시 발동이 돼서 현재 지수가 5,13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네. 한국 증시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해외도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네, 관련해가지고 자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근데 사실은 아마 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뭐 해외 주식 얘기하고 이래봤자 별로 보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한국 증시 그럴까요? 네, 네,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자, 지금 기술적 위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등은 단기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바로 네. 첫 번째 RSI예요. 이 RSI라고 하는 건요, 지수에 대입했을 때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이 RSI 지표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상승과 하락폭을 가지고 지금 주가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70 이상이면 과매수, 그 다음에 30 이하면은 보통 과매도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명력이 상당히 높은 지표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지수의 위치, 사실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 전까지 정말 우리나라 지수가 많이 올라갔었고 과매수권에서 상당 기간 좀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등을 급락을 했을 때도 사실 이게 30까지 빠진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까지밖에 빠지지 않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락분을 반영을 하면은 아마도 오늘 그냥 바로 30 근처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기술적인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 근거가 바로 RSI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과거 지난주까지는 뭐랄까요, 진짜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운, 결국에는 우리가 반등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낙폭 과대 기술적 지표가 나온다든지, 두 번째로는 그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죠. 국제 유가.
그리고 전쟁, 이 실제로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던 원인 지표가 해소가 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후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단기 방향성은 기술적인 지표가 먼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RSI가 30터치에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사실 매도의 실익은 크게 없는 구간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변동성이에요. 자, 보통 빅스 지수는요, 그 미국에서는 증시 레벨의 고점, 저점 이런 것들을 RSI 말고도 좀 볼 수 있는 지표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의 V코스피 지수는 미국 자본시장 역사가 좀 짧고 최근에 많은 개인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명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빅스 지수 레벨 한번 보시면은 코로나19, 러우 전쟁, 심지어 엔캐리 청산, 그리고 상호 관세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이제 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보통 빅스가 통상적으로 50 이상만 가더라도 그게 보통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큰 악재를 만나다 보니까 네. 50이 아니라 80까지 가 있는 거고. 자, 그런 부분들이 과거 팬데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쩌면 우리가 너무 크게 공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경기 충격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는 더 크게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채팅창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은 지금의 빅스 지수, 우리나라 V코스피 지수는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중에 한번 지켜보자. 이번 주 중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니무브입니다. 자, 지금 사실 신용 잔고만 놓고 본다면 역대급 고점이 맞아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자, 우리나라의 예탁금이 더 빨리 늘어서 신용 잔고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율 자체는 떨어진다. 네. 금액 자체는 네. 절대적으로는 크지만 네. 율이 낮다. 맞습니다. 자, 이게 보통 그렇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주택 담보 대출, 매년 가계 대출은 새 역사를 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담보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까지 한 번도 뭔가 터진 적은 뭐 과거 한 50년 동안 한 번도 네. 거의 없어요, 사실은. 터지면 미국이 터졌죠. 자, 근데 자, 즉 담보의 가치나 순자산의 가치 비중이 현재 전체의 부채 레벨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한번 실제 한번 보시죠. 지금 뉴스라든지 그리고 예전부터 주식을 하는 분들은 적응이 좀 어렵으시겠지만 빚이 늘어나고 있지만 빚이, 하지만 지금 레벨만 보면은 이 금색이 바로 신용잔고율이에요. 예탁금 전체에서 우리가 신용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가인데, 원래는 30은 최하단이었습니다. 30%는. 근데 지금 보시면 30%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네요. 예탁금이 진짜 가파르게 네. 많이 급증을 맞아요. 했네요. 네. 자, 근데 오늘 같은 장 제가 왜 약간 반등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렇게 주가 빠지는데 왜 자꾸 반등 얘기하냐 이렇게 하시겠죠. 자, 여기서 그럼 털리면 신용이 털릴까요? 현금이 털릴까요? 신용이요. 그러면 더 떨어지겠죠. 율 자체는 더 떨어지죠. 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신용잔고율 자체가 시장의 바닥을 많이 보여주는데 10시, 2시 뭐 기계적인 매도는 현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네. 신용잔고가 털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크게 급락하는 그 다음에는 신용잔고율이 먼저 레벨 조정이 되고 현금들이 들어오면서 반발 매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런 패닉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제가 이번 주 중에 반등을 좀 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머니무브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무섭지만 사실 이 빚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신용부터 털려나가고, 그러면 신용잔고율은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증시의 바닥을 보여줬었던 그 레벨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일 저는 대비하는 시장이 오늘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이 자, 이제부터 경제 얘기 좀 조금 네,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비반도체 얘기를 왜 증시 뭐 다른 데는 PER이 우리나라 몇 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거 통으로 묶지 말라 자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눠라. 예, 반도체는 PER이 8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15배인데 우리나라의 증시의 고점은 15배, 저점은 8배예요. 한 가지 증시 안에 두 가지 세상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직전에 팬데믹 코로나19의 고점도 15배였기 때문에 저는 비반도체, 물론 다 같이 빠지긴 합니다만 네. 비반도체는 올라갈 땐 좀 팔고 떨어질 때 뭘 사냐, 또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이번에 제가 러시아 전쟁보다도 이번에 유가 충격이 크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달라진 경제 체력을 또 생각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바로 왼쪽이요. 자,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나가는 수출액의 제품의 비중이죠.
원래는 자동차였어요. 2등은 뭐 석유 수출, 그다음에 석유 가공품 이런 것들이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37%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자, 아주 극단적인 상황. 원유나 가스가 아예 오질 못해서 반도체가 생산되지 못하는 상황을 빼면 네. 사실 지금은 과거 대비 유가에 대한 경제 수출 민감도가 되게 많이 떨어진 것은 맞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반도체의 나머지 부분이 예전에는 85%였다라고 치면은 지금 반도체를 뺀 나머지 부분이 뭐 한 60% 정도 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경상수지가 유가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그 시점과 그 레벨이 과거랑 똑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제가 반도체와 비반도체 사실은 저는 코스피 버블 얘기도 조금 하는데 네.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자, 지금 보시면은 26년도, 27년도 보면 반도체가 반도체 뺀 나머지 코스피를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우리나라의 이익이 코스피에서의 이익이 반도체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도체에 편승한 나머지 종목들이 정책과 함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책의 효과가 실제 영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전 지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반도체의 이익을 내년도에 무조건 받을 거잖아요. 배당을 통해서. 근데 이 배당 총액이 적어도는 2배에서 3배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반도체 영업이익이 올해 3배 난다고 하면은 이 배당을 받는 지주사들의 배당 총액 순이익도 똑같이 배당만큼은 좋아질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낙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근데 이 밑에 한번 보시면은 26년도와 27년도에 이제 EPS 성장률 추정치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반도체 뺀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낫죠. 자, 이게 제가 그냥 뭐랄까,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이 있고, 기업들이 펀더가 되는데, 네. 왜 코스닥을 부양하느냐에 대한 반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의 반도체 뺀 종목들도 비싼 건 마찬가지였었고요. 성장률은 오히려 코스닥보다도 못 나오는 상황이었었어요. 코스닥은 밸류에이션을 사는 마켓입니까? 성장률을 사는 마켓입니까? 성장률을 사는 마켓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의 부양 정책이라든지 코스닥이 좀 반대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좀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또 상장이 됐잖아요. 오늘이죠? 네.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네, 네, 네. 3월 10일. 아, 네, 우선 네. 9일이구나. 3월 11일부터 또 상장이 되는데 네.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사실 그것도 제가 이따가 준비를 했는데 네. 순작용과 부작용이 있겠죠. 지난 금요일은 부작용이었습니다. 왜요? 그 올라간 종목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 자산운용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저 이거 제보하는 거예요. 오. 자, 이따가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네. 또 그 네. 내용도 네. 이야기해 보도록 반도체 하겠고. 업황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이번 전쟁 관련해서도 아니 네. 지금 AI 반도체 메모리 사이클 끝난 거 아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은 우리는 가격 결정권이 우리 업체한테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추론으로 가면은 나중에 이건 뭐 오늘 같은 날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네. 자, 우리가 지금은 학습과 생성의 시대를 넘어서 추론의 시대로 가죠. 그러니까 베라루빈 이후로도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추론의 시대가 되면은 반도체도 뭔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HBM만 쓰는 것이 아니라 LPDDR이나 GDDR 같은 저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DDR 이런 것을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아가서 GPU만 쓰는 것이 아니라 CPU의 의존도도 높아진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전통적인 반도체 시장의 기준으로도 호황이에요. 그냥 다 부족해 버리는 상황이 되는 네. 거죠. 왜냐면은 HBM이라는 시장만 필요했을 때 추론을 가서 일반 반도체 시장의 수요로 늘어나 버리는 건데 일반 반도체 시장은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모바일이라는 시장이 커나지 않았기 때문에 캐펙스를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급 부족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도체 시장이 예전처럼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자꾸. 그죠? 아이, 아니야.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제가 자동차로 예를 들어 드립니다. 자, 소나타, 아반떼. 대충 얼마인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네, 그죠? 벤츠 C클래스, S클래스, E클래스 다 알죠. 이게 DDR 2, 3, 4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까지. 자, 근데 문제는 자, 컬리넌이라고 하는 그 명품 차.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롤스로이스의 SUV예요. 네네네. 자, 이거를 카니에 웨스트가
비스포크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세요. 네. 그럼 자, 가격이 이 차 얼마예요? 모르죠 이제. 몰라요. 이게 HBM이라고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자 HBF라고 나오죠. 네. 낸드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비스포크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가격의 변동성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낸드도 지금은 작년 대비 전자나 닉스를 보면은 낸드의 영업이익 자체는 5배에서 많긴 10배까지 높아지는 걸로 보여요. 비중은 작죠. 네. 하지만 그거는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HBF가 나와가지고 낸드의 수요를 더 자극했을 때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이 얼마를 받을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뭐 반도체나 AI 이런 것들을 쉽사리 이제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전체 업황 얘기인 거고 네. 오픈 AI나 이렇게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상장 밸류를 인정받을 것이냐 정말로 뭐 1,000조 원 이렇게 넘게 상장을 할 것이냐 그건 논외고요. 어쨌든 우리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먼 발치에서 이렇게 비스포크 제품을 많이 팔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은 올해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내년에 더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부분도 많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가 이번에 제가 아까 그 하메네이라든지 뭐 이렇게 누구 저격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다. 네. 근데 그거는 미국이 이제까지 AI 시장의 85%를 다 점유해서 캐펙스를 다 가져갔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이걸 보면서 캐펙스를 더 하겠죠. 자 이거 똑같은 프레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AI의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말은 경쟁사가 돈을 엄청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난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 돈을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냐면 이게 점유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누가 승자고 패자인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캐펙스도 이란 전쟁 중에서도 실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이 자 이거예요. 자, 지금 이제 남의 얘기, 시장 얘기 떠나서 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주가에서 주주 환원 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자 맥쿼리에서 리포트를 냈죠. 삼성전자의 배당 총액이 10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근거는 실제 주주환원 공시에 프리 캐시플로우의 지금 50%까지를 배당하겠다. 그러면은 올해 프리 캐시플로우가 캐펙스 빼고 이것저것 빼면은 이제 100조 정도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배당에 대한 것을 감안하면은 컨센 기준으로는 5%, 그 다음에 맥쿼리 예상으로는 뭐 사실 더 훨씬 더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주가가 빠져서 아마 이게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잡을 때의 근거는 사실 그 기업 하나로는 나오기는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이 똑같이 SK 하이닉스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메모리 업황은 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게 갈 것 같다. 이유는 이 메모리 자체가 지금 맞춤형 솔루션이라서 호황이 더 길게 갈 수밖에 네.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분기에 들어서는 4의 매출 비중이 3를 넘어선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익은 사실 올해 그리고 기업들의 주주 환원이나 밸류에이션에 대한 신뢰도도 사실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네. 네. 자,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제가 코스피 버블이 좀 일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네. 비반도체 영역입니다. 자 근데 지금 코스피 강세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차트고 코스닥 강세가 되면은 떨어지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 지수예요. 네. 근데 지금은 2010년도에 있었던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지속이 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시장 환경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 주셨던 액티비티 F 출시 네. 네, 이런 이벤트도 있고 국민성장펀드의 민간 펀드레이징도 6월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는 주식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주식이요? 예, 주식 수를 줄이겠다. 상장 기업 그렇죠. 중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네, 네. 기업들은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쉽게 얘기하면은 지수를 올리려면은 주식 수를 줄여버리면 됩니다. 총량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미국은 자사주 소각을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익이 안 늘어도 EPS는 늘어나 버리는 그렇죠. 거죠. 주당 네. EPS는 주식이 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나오는 그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 그러니까 실질의 기업들의 이익, 그 다음에 물가 성장률 하면은 S&P 500의 평균
연간 수익률이 나오는 이유가 주식 수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담보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식이 늘어났죠. 근데 문제는 자 코스피는 자사주를 소각해서 줄이라고 하는 것이고 코스닥은 부실기업을 상폐시켜서 줄이겠다라고 하는 네. 건데 이 숫자가 제시된 정보가 제시한 숫자를 해보면 한 150개 정도 돼요. 예, 시장에서 퇴출될 주식이 150개의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3월부터는 다가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사실 되게 좋았을 겁니다. 코스닥은.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실제 신호도 나왔어요. 코스닥이 좋아지는 신호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사실은 반도체가 먼저 나옵니다. 네. 바이오가 아니라 소부장이 움직이면 그게 사실은 코스닥 지수 랠리의 서막입니다. 항상. 자, 근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실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쏠림 해소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정책이 나오는데 자 51분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벌써 50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자, 네. 너무 빨리 이겁니다. 가요.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자, 금요일의 수익률이요. 코스닥에서 제가 액티브 ETF 출시가 코스닥 부양 정책의 서막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제가 지난 12월부터 계속 얘기했었기 때문에 네. 3월을 한번 우리 기다려보자라고 했던 분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자 지금 우리 장표 보면서 좀 장표 띄워주시죠. 보시면, 네. 자, 제가 그냥 보시는 분들 찌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 수익률입니다. 테크윙 일주일 동안요? 52%, 성호전자 45%, 네. 피스키홀딩스 34%, 큐리언트 거의 30%, RFHC 25%, TSA 파두 주성 엔지니어링 한 20%, 네. 리노공업까지. 자, 제가 이거 올릭스 15%. 자, 이거 제가 왜 읊었냐면요. 자, 액티브 ETF 하시는 분들 컴플라이언스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네. 지수랑 상관없죠. 네. 코스닥 지수 종목은 별로 없어요. 네. 10조 이하의 종목 기준으로 제가 지난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열거해 놓은 거예요. 네. 자, 지금 액티브 ETF가 만약에 딱 출시했는데 이대로 나오잖아요, 포트폴리오요. 그럼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난주에 이 키움증권에서도 포트폴리오 예측 리포트를 냈어요. 네. 예,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산업 전략이나 이렇게 지수 전략을 하지만 그게 잘못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그 종목을 사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수 전략,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네. 전략은 있어도 ETF가 어떤 펀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그걸 먼저 선취하는 거는 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코스닥 ETF, 액티브 ETF 출범 전에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예측하는 리포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액티브 ETF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실제로 막 여기저기 수소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자, 금요일까지 주간 수익률을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을 나래비하면은 잘못하면 액티브 ETF의 편입비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종목들이 멀쩡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코스닥 150과의 벤치마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그 선별은 액티브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런 중간 다리의 접점을 잘 찾으시길 바라고 혹여라도 펀드 출범 전에 이 정보를 통해서 선취매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 그런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반드시 지금 필요할 것 같다. 그것만 제거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목요일, 내일이죠, 내일 코스닥 액티브 액티브 ETF. ETF가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고 네. 아마 그 액티브의 AUM이 늘어나면은 더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 더 선순환의 고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네. 이 아주 작은 그리고 아주 마이너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이게 초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오늘 정했어도 내일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럼 사실 저런 개별적인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그 네. 액티브 ETF를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지수를 안정적이죠. 그죠. 지수를 사거나 액티브 ETF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그럴 거라고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출시를 딱 하는 순간 뭐 세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있지 늘 않아요? 항상 뭐 작은 지수편이 수도 된다면 맞아. 그 전까지 오르다가 또 그렇죠. 빠지니까요. 작을수록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올라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액티브 ETF들의 전략은 네. 또 죄송합니다. 이거 네. 보실 수도 있어서 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한 50% 60% 넣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벤치마크를 따라가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벤치마크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업종 ETF,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을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비중 증가 종목이 펀더멘털에 기반하지 않은 종목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약간 밈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액티브 시대에 조금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들은 활용하면 되죠. 예, 활용하면 되는데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야 될 노력은 코스닥 150 지수나 그다음에 액티브 ETF 그 자체 그리고 나아가서는 코스닥에서 밸류에이션 나오는 종목은 진짜 하나도 없을까?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5배, 6배짜리가 존재해요. 그다음에 시총도 작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액티브 ETF가 나중에 지금 출범이 아니라 나중에 이거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사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원유 선물 가격 계속 네, 보고 계신 분들도 그래요? 많으실 텐데 지금 더 올랐습니다. 25% 가까이 상승하면서 113.5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네. 여전히 코스피는 20분이 아직 안 지났어요. 서킷 브레이커 걸려 있어서 8% 하락해서 거래는 되지 않고 있고요. 코스닥은 7.5%대 하락세. 조금 더 빠지다가는 이거 한번 휘청이면은 또 서킷 브레이커 걸릴 것 같은데 부디 코스닥만은 안 걸렸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뭐 일단 아시아에서도 네. 글로벌에서도 우리 시장이 지금 가장 안 좋은 성적이긴 하지만 뭐 일본이라든지 대만도 지금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난주부터 도훈 씨랑 제가 원래 저희가 이 오전을 좀 깨우는 네. 느낌이어가지고 좀 밝게 힘차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차장님께도 네. 야, 3월달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월요일부터 이러면은 또 네. 이번 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개인이 이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발빠르게 네네. 움직여. 이게 이제라도 참- 다 팔까? 맞아, 이 걱정 네네. 정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은 꽤 많잖아요. 뭐 150%, 예, 맞아요. 200% 개별 종목 네, 네. 수익 나셨던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네. 이거 내 수익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50% 빠졌는데 이거 챙겨서 이만 나는 욕심 부리지 말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 분들한테 저는 네. 팔지 말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뭐 반도체 세일자로 나온 건 아닌데 네. 그 수익이 지금 상황에서도 엄청 많이 나셨어요. 그렇죠. 뭐 5만 원, 6만 그렇죠. 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네. 그다음에 뭐 8만 원, 10만 원 이하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은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팔 마음은 사실 여쭤보면 많이 없어요. 그냥 들고 왜냐면은 가겠다? 배당까지 받겠다. 내후년 배당까지 받아도 내가 팔아서 있는 이제 리스크 관리의 폭보다 훨씬 더 클 것 네네. 같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긴 하죠. 네. 하지만 이제 트레이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오늘 많이 빠진다고 해서 다 현금을 왕창 해가지고 사자 이런 구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 아마 동영상이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제가 낙폭과대까지 거의 다 왔다라고 하는 기준만큼이나 장기적으로 빠질 수 있을 만한 리스크의 그 자리들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한번 리스크 관리도 같이 네. 필요할 때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혁진 차장님과 또 이 무거운 시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아침의 투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이고, 시장이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여러분들 힘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좀 억지로라도 웃어서 우리 몸이 속게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는 부디 좋은 장에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